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이 깝깝하고 할 때 자연히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또 외국에서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돌파했느냐 하는 것을 읽어보면 거기서 많은 용기를 얻게 되고요. 또 아이디어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하늘 아래는 새로운 게 없다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도 과거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안도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 민족사 2000년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방향을 결정한, 우리 민족의 흥망을 결정한,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저는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바로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입니다. 이렇게 시간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660년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백제 부흥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났어요. 663년에 백제와 친하던 외가 400척의 배에 3만 명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백총강의 해전이 벌어집니다. 나당 연합군한테 이 신라로 온 일본 원정군이 전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진압이 돼요. 그러면 이 백제 땅은 누구 차지가 됐냐 하면 신라 차지가 아닙니다. 당나라가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시켜서 간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또 억지를 부리느냐 하면은 문무왕과 부여융이 서로 앞으로 불가침한다, 싸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도록 합니다. 문무왕으로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부여융은 누구냐 하면은 이 의자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이제는 백제 왕부터 의자왕부터 그 신하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다 무릎 꿇게 한 다음에 특별히 당시에 태종무일왕의 아들이고 병부령으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출전을 했던 이 문무왕이, 당시에는 김법민입니다. 부여융을 불러냅니다. 부여융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누이를 죽여가지고 나를 복수심으로 불타게 한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침을 뱉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한 20년 전에 지금 합천, 대야성이라고 그랬죠. 합천을 침공한 백제군이, 의자왕 밑의 백제군이 이 문무왕의 누이 그리고 그 누이의 남편 두 사람이 지키고 있던 그 대야성을 함락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의 여동생과 그 여동생의 남편 되는 두 영주겠죠.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수심으로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얼굴에 침을 뱉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 생생한 대목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그 부여융과 문무왕이 대등한 차원에서 형제의 맹세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나라가 시켜내니까 할 수 없이 문무왕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한번 보자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668년에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 순간 한반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신라가 상무통일하는 게 아니라 당나라가 통일을 해버린 셈이 됩니다. 즉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 평양 안동도호부를 둠으로써
고구려, 백제를 직접 통치하고 그 다음에 문무왕에 대해서는 계림대도독이라는 계급장을 하나 붙여줘가지고 마치 당나라의 한 지방 영주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전을 할 거냐 아니면 순응할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때 요사이 좋아하는 평화를 선택을 했다면은, 그때 신라 지도부가 평화를 선택을 했다면은 한민족은 없습니다. 즉 신라는 당나라의 한 지방이 되는 거죠. 아마 산동성의 일부가 돼가지고 다 중국화 되었을 것이고, 저도 지금쯤 중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문무왕과 김유신은 전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당을 상대로 전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70년에 먼저 백제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백제 땅에 있던 백제 땅을 지키던 부여융을 당의 꼭두가시 부여융을 몰아내고 백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로소 백제는 660년에 망했지만은 신라가 실제로 백제 땅을 차지하는 것은 670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이 신라가 이제는 대드는구나 하고 서림귀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장군을 보내가지고 문무왕한테 엄중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무왕이 답신을 보내요. 이걸 답서림귀서라고 합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아주 긴 문장입니다. 근데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사 2000년의 최고 문장 하나를 꼽으라면 이 문장을 꼽습니다. 뭐 3.1 독립선언서도 있고 무슨 경문도 있고 뭐 역사에 남는 문장이 있지만은 사실은 성명서, 경문 이런 건 쓰기가 쉽습니다.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쫙 몰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답서림기서는 당나라, 최강대국 당나라에 보내는 국서입니다. 이것을 기분 내킨 대로 쓸 수 없어요. 국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을 너무 자극해서도 안 되고 너무 굽혀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신라의 국가 이익을 보장할 거냐 하는 그 어려움, 고민, 이게 들어가 있는 글이니까 이게 더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삼국사기를 꼭 읽으시기를 권하면서 동시에 답서림귀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밌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옛날 문장을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공리공론이 많고, 그러나 이 글은 다릅니다. 답서림귀서는 꼭 어떤 전쟁 르포 같은 그런 구체적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서림귀라는 당이 대표하는 사람이 우선 문무왕한테 경고장을 줍니다. 그 경고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답서림귀서에 지금 왕은 안전한 터전을 버리고 멀리 천명을 어기고 천시를 무시하고 이웃 나라를 속여 침략하고 한 모퉁이 공백한 땅에서 집집마다 병력을 징발하고 해마다 무기를 들어서 과부가 곡식을 운반하고 어린아이가 둔전하게 되니 지키려도 버틸 것이 없고 이는 왕이 역량을 모르는 일입니다. 서림귀는 친히 위임을 받은 일이 있으니 글로 기록하여 황제에게 아뢰면 일이 반드시 화환이 풀릴 터인데 어찌 조급하고 스스로 요란하게 합니까? 교전 중에도 사실은 왕래하니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도발하느냐? 내가 황제한테 말을 잘 해줄 테니까 하는 이런 일종의 갖고 노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과부가 곡식을 운반하고 어린아이까지도 나와서 전쟁에 참여한다. 신라의 그 참담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싸웠는데 이제 또 당나라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신라 지도부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평화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미 신라는 당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전쟁을 선택한 그 신라 사람들, 특히 지도부의 엄청난
자주 의지, 자주 국방의 의지, 그리고 자존심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무왕이 편지를 냅니다. 답설인기 있습니다. 강수란 그 유학자가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대표를 했든 말았든 이것은 문무왕의 뜻이 담긴 글입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산청과 토지는 내가 탐내는 것이 아니니,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당 태종은 태종무열왕 선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청과 토지는 내가 탐내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양국을 평정하면 평양 이남과 백제의 토지를 모두 너희 신라에 주어 길이 안일케 하고자 한다고 했다. 딱 뭘 들고 나오느냐. 648년에 당 태종과 김춘추가 단판을 지어가지고 나당연합을 만들 때 백제 고구려를 같이 친 다음에 평양과 평양 이남 지역은 신라가 가져도 좋다 하는 약조를 했지 않느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딱 묻고 들어갑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여기서부터 이 글이 달라지는 거죠. 당태종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는 약속 위반을 했다고 당을 딱 추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종의 법치 정신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동안에 당나라하고 신라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가 싸울 때 신라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선왕 무열왕입니다. 무열왕은 일찍 죽었어요.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 1년 뒤에 죽었습니다만은 문무왕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왕 무열왕이 늙고 약해서 행군하기 어려웠으나 힘써 국경에까지 나아가 나를 보내어 당의 대군을 응접하게 하였던 것이요. 이것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킬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의 수군이 겨우 강ը귀에 들어올 때 육군은 이미 대적을 깨뜨리고 나라를 평정하였습니다. 이거 신라 육군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 뒤에 한병, 이건 당나라 병을 이야기합니다. 한병 1만 명과 신라병 7천 명을 두어 백제 땅에 두어 지키게 하였는데 복신, 이 백제의 장수죠. 복신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군수품을 탈취하고 다시 부성을 공격하니 거의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의 포위를 뚫고 사면의 적성을 모두 쳐부수어 먼저 그 위급을 구하고 다시 군량을 운반하여 드디어 10,000명의 한병, 당나라 군대입니다. 한병으로 하여금 호구의 위난을 면케하였고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그런 위난을 면케하였고 머물러 지키는 굶주린 군사로서 자식을 서로 바꾸어 먹는 일이 없도록 내가 군량미를 대주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주로 이 당나라 군대는 한반도에서 작전을 할 때 이 보급을 신라에 의존했습니다. 신라가 계속 군량미를 대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급 문제입니다. 앞에서 뭐 치고박는 거는 그건 간단한데 보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전쟁의 성파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수는 전략에 능한 사람이고 위대한 장수는 보급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무왕은 다시 이렇게 그 편지를 이어갑니다. 6월에 선왕 태종무열왕입니다. 선왕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겨우 끝나고 상복을 벗지 못하여 부름에 응하지 못하였는데 황제의 칙지, 이것은 당고종입니다. 황제의 칙지에 신라로 하여금 평양에 군량을 공급하라고 하였어. 이때 또 웅진에서 사람이 와서 부성의 위급함을 알리니 유등민 총관은 나와 더불어 상의하여 말하기를 만약 먼저 평양에 군량을 보낸다면 웅진의 길이 끊어질 염려가 있고 웅진의 길이 끊어지면 머물러 지키는
한병이 당나라 군대입니다. 한병이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니까 그 고구려를 치는 당나라한테 군량미를 보내라는 황제의 지시가 왔는데 똑같은 시기에 백제 땅에서 이 백제 부흥운동을 하는 군대하고 싸우는 당나라 군대도 또 도움을 요청한다. 당나라가 양쪽에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군량미를 누구한테 안 줄 수가 있느냐. 이 고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월에 이르러 웅진에 지금 백제 땅이죠. 웅진에 군량이 다하였으나 웅진으로 군량을 운송한다면은 황제의 명령을 어길까 두려웠고 평양으로 운송한다면 평양으로 식량을 갖다 주면은 웅진의 양식이 떨어질까 염려되었으므로 노약자를 보내어 웅진으로 운송하고 강건한 정병은 평양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웅진에 군량을 보낼 때 노상에서 눈을 만나 인마, 사람과 말입니다. 인마가 다 죽어 백에 하나도 돌아오지 못하였어.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군량미를 보내는데 백제 땅으로는 노약자를 보내고 고구려로는 병력을 보냈는데 웅진으로 가든 싣고 가든 이 사람과 말이 눈을 만나가지고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총관은 김유신과 함께 군량을 운송하는데 당시에 달을 이어 비가 내리고 폭설로 극히 추워 사람과 말이 얼어 죽으니 가지고 가던 군량을 능히 전달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양의 대군이 또 돌아가려 하므로 평양에 까지 왔던 당나라 군대가 돌아가려고 하므로 신라의 병마도 양식이 다하여 역시 회군하던 중에 병사들은 굶주리고 추워 수족이 얼어 터지고 노상에서 죽는 자도 이로 헤아릴 수 없어서 이 군사가 집에 도착하고 한 달도 못 되어 웅진 부성에서 곡식 종사를 자주 요청하므로 전후에 보낸 것이 수만가마였어. 남으로 웅진에 보내고 북으로 평양에 바쳐 조그마한 신라가 양쪽으로 이바지하며 인력이 극히 피곤하고 우마가 거의 다 죽었으며 농사의 시기를 잃어서 곡식이 익지 못하고 곳간에 저장된 양국은 다 수송되었으니 신라 백성은 풀뿌리도 오히려 부족하였으나 웅진에 주둔하는 한병 당나라 군대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 머물러 지키는 한병은 집을 떠나온 지 오래이므로 의복이 해져 온전한 것이 없었으니 신라는 백성들에게 권하여 철에 맞는 옷을 만들어 보내었어. 도호 유인원이 멀리 와서 지키자니 사면이 모두 적이라 항상 백제의 침공이 있었으므로 신라의 구원을 받았으며 만명의 당나라 군대가 4년을 신라에 의식하였으니 즉 신라에 의지하여 옷을 입고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신라에 의지하여 옷 입고 먹었으니 유인원 이하 병사 이상이 가죽과 뼈는 비록 한나라 땅에서 태어났으나 피와 살은 신라의 육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얼마나 이게 리얼합니까? 그러니까 백제를 지키는 당나라 군대, 고구려를 침공하는 당나라 군대한테 신라가 식량 대주려고 하다가 백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당나라 군대가 4년을 신라에 여기 백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한테 의지하여 먹고 옷 입고 안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몸의 가죽과 뼈는 중국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피와 살은 신라 사람이 준 곡식을 먹고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피골은 당나라 것이지만 당신들의 혈육은 신라 것이다. 이 표현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 표현, 이 글이 아마 이 문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처절한 편지를 쓰면서 줄곧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라는 결코 배신을 하지 않았다. 배신한 것은 당나라가 배신하고 백제가 배신했지 왜 신라가 배신했느냐.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느냐.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면서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억울하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억울함을 열거하여 배반함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요. 양국이 평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양국이라는 것은 백제고구려입니다. 백제고구려가 평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신라가 심부름꾼으로 쓰이더니 이제 적이 사라지니 요리사의 재물이 되게 되었어. 이게 토사구팽이라는 뜻 아닙니까? 백제는 상을 받고 신라는 죽음을 당하게 생겼어. 태양이 비록 빛을 주지 않을 망정 해바라기의 본심은 오히려 태양을 생각하는 것이요. 청컨대 총관은 자세히 헤아려서 그루를 갖추어 황제께 말씀드리시오. 백제 고구려를 칠 때 신라를 이용하다가 백제 고구려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신라를 먹어가지고 요리사의 제물로 써먹으려고 한다. 그래도 신라는 태양인 당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잘 써가지고 고종에게 이야기 좀 잘해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쓴 다음의 과정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이제 670년에서 676년 동안 당과 신라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어떤 때는 당이 이기고 어떤 때는 또 신라가 이기고 일전일퇴를 거듭하는데 다행히 당시에 토번, 지금 티베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수도인 서안을 침공하니까 당나라는 양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토번인데 신라는 약속대로 평양 남쪽만 당태종이 김춘추한테 약속만 지키면 된다. 한반도를 그냥 신라한테 맡겨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76년에 되면 전략적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676년에 서해에서 마지막 해전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해전에서 신라가 이겨요. 신라 해군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은 항상 한반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급선이 긴 당군이 항상 불리합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저 당나라에서 먹을 걸 가져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신라는 여기서 조달을 하니까 이 보급선의 길고 짧은 것이 이 전쟁에서 신라가 이긴 하나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운 좋게 토번이 같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또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또 해군이 강했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서해에서 기벌포에서 장안 근방으로 추정됩니다만 기벌포에서 신라가 이김으로써 보급선을 차단하니까 결국 서기 676년에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 총독부로서 이 한반도를 다스리던 총독부로서 거기 두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이 만주로 물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신라가 불완전하나마 평양 이남의 한반도를
차지하고 그 뒤 세종 때까지 계속 북진 정책을 펴가지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북한까지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중에서 신라는 일면 화해하고 일면 전쟁과 불리할 때는 화해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치고 하는 아주 유연한 작전을 번갈아 가면서 써먹어가지고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한때 정면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처럼 당나라에 정면 도전했으면 신라가 버틸 수 없었죠. 다만 이 한반도는 우리 것이다. 한반도는 우리 차지라 해야 된다. 더 이상 욕심은 없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신라 사이에 일종의 아마 합의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676년으로 해서 나당 전쟁은 끝나고 당나라는 드디어 당나라는 이제 토분을 물리친 이후에도 신라에 대해서는 더 침공을 하지 않고 신라 또한 당에 복속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한반도가 안정이 되고 그 덕분에 그 뒤 250년 동안 당나라, 신라, 일본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라 문무왕 김유신의 지도를 받는 신라가 당나라와하고 결전을 한 덕분입니다.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답서린기서라는 이 외교 문서입니다. 길어서 너무 다 인용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은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글을 써야 되느냐. 그 고민이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굉장한 자주정신과 자존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민족의 영혼, 신라 지도부의 영혼이 스며 있는 천하의 명문입니다. 답서린귀서를 꼭 읽어보시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죠. 그때 신라가 당면했던 고민에 비교하면은 오늘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고민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핵 문제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대국과 우리가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라는 외로운 처지에서 세계 최강대국 당나라 또 최전성기인 고종 시절의 당나라 그리고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구려를 같이 친 도와준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냐 했을 때 전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을 선택했으므로 오늘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말을 써가면서 중국과 맞먹는 위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당결전으로서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고 한민족을 온전시키고 그리고 한반도를 그 민족의 보금자리 생활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그 나라가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수출 5위, GDP 세계 13위, 평균 수명 2030년에 가면 최장수 국가가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서기 670년에 김유신과 문무왕이 전쟁을 결심한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다. 그 정신을 답서린기서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